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에 한 100여 분이 참여해 주시기라겠다고 이제 사전 이제 등록은 하셨는데 아직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 ODA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 농업 ODA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고자 저희 녹색 ODA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두 번째 포럼인데요. 이것은 개발도상국 농업 부분의 기후위기 영향 및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농업 ODA의 기후 회복력 관련 의제 및 도전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네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 주제에 따라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문수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오늘 글로벌 농업 부분에서의 기후위기 및 적응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 제가 자료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될 내용은 글로벌 농업 부문 기후위기 및 적응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제가 연구하는 지역이 아프리카하고 중동이다 보니까 오늘은 아프리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할 텐데 중간중간에 개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어, 자료를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IPCC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돼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6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대비해서 21세기에 1도씨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16년,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5도를 넘었다 또는 안 넘었다라는 좀 갑론을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후 위기가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생산량 저하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량이 저하가 되면은 식량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도국에서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게 생활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증폭, 그다음에 난민 유출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이게 기후변화 따른 영향은 아니었지만은 그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티니지를 시작으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위험성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곡물, 특히 옥수수라든지 뭐 쌀, 그리고 지금 개도국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중에 하나는 물론 옥수수하고 쌀도 중요하지만은 수수하고 조가 굉장히 중요한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곡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것이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나 공급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 그다음에 식품의 품질 및 안정, 그리고 외부 위험, 특히 기후에 대한 회복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물론 뭐 기술 혁신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정치 제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기후변화나 이상 기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식품 시스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농식품 수급 그리고 식량 안보 간에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아 지수 현황을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현재 기아, 그러니까
기아하고 빈곤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기아는 주로 농식품 섭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섭취를 잘 못하는 지역들이 주로 어딘가 했을 때는 주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인도, 남아시아 지역이 그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표시가 되는데 이 지역들이 기아 지수가 굉장히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주로 이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950년까지만 해도 평균 기온이 24도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한 2도 정도까지 높아졌고, 이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서아프리카는 원체 기온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이미 평균 기온이 26.5도였는데, 지금은 28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1900년에서 50년 평균 사이에 2000년에서 17년 사이에 평균 기온 상승폭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이제 2.5도 이상 더 상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1900년도 초반 대비해서 기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권역별로 보더라도 현대로 들어올수록 평균적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강수량이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실 수 있는데 뭐 중부 아프리카는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수량의 그 전반적인 하락 혹은 상승보다 중요한 거는 연도별로 강수량의 그 양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연도에는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연도들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관계수로에 의지하는 농토의 비중이 3% 미만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관계 수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강수에 전체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이 지역들에서는 강수량이 충분하냐 또는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알맞게 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폭염이나 가뭄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한 정도 수준의 폭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을 보시면은 190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1표준 편차 정도 더 높았던 정도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정도로 1970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한 이 표준 편차 정도라고 하면은 보통 한 2도에서 3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5% 정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 발생 지역도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가뭄이 어떤 해에는 60%까지 발생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해에는 2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런 기후변화 또는 보건의료 관련돼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2030년에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5억 3,2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전반적으로 거의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농토의 규모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했을 때는 4,600만 헥타르, 그다음에 가축수로 따졌을 때는 1억 마리가 넘는 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세계은행에서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기후 난민이 한 3억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재작년 정도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 개도국에서는 이 가뭄의 이슈, 기후변화 이슈가 결국에는 농업을 넘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농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 기온하고 수수 생산성과 관계인데 수수 생산성이 평균 기온이 한 35도 되는 지점까지는 생산성이 계속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후에 평균 기온이 35도, 그러니까 최고 평균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은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한 27도 정도고요. 쌀 같은 경우에도 30도 초반에서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작물별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저희가 보통 RCP라고도 하고 SSP라고도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RCP 8.5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현재와 같은 상황,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산업 활동을 유지할 시가 현재 그 8.5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5 시나리오는 지금 인류가 현재와 같은 산업 활동, 그리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했을 때 옥수수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옥수수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옥수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여기 브라질하고 미국이 옥수수 생산 대국이거든요. 대두도 그렇지만은. 근데 전반적으로 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개도국들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옥수수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어느 나라들이 생산을 많이 하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 브라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조차도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 국가들,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고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는 러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러시아가 이제 북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두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식용유 이슈 때문에 대두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인상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식용유를 먹을 수 있냐, 아니면 사용을 못하냐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시면은 특히나 남아공 인근의 저 남부 아프리카 쪽에서 대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인도 남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생산성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 밀, 그다음에 옥수수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카사바, 그다음에 여기 sorghu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좋은데 이러한 작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옥수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쌀이 없거나 할 때는 이 개도국 국민들이 제로 소비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품들조차도 현재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간 관계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 아프리카 54개국이 모여서 말라보 선언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 말라보 선언에서 특히나 부각되는 거는 2025년까지 30% 이상의 농가의 기후 회복력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0년대 들어서 특히나 기후변화 관련돼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했었는데 2021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식량안보 위기가 가장 두드러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모여서 G20 정상들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특히나 이 공급 측면에서 물류 공급망, 그다음에 가치 사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많이 한 게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21년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G20 브라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회복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기아와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브릭스
브라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농업, 그 다음에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이 정상 선언문을 내서는데 여기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촉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에도 인도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그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UNFCCC에서 발표한 그 UAE에서 한 콥26 회의에서도 이런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 부문에 어떻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에서는 사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농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후변화 또는 재난으로 피해당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AI 기반의 기후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거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 아프리카 연합 녹색 만리장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이게 결국에는 임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혼농 임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면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토지 황폐화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지금 특별히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헬 지역,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축산 관련돼서 굉장히 이 축산이 농업 활동,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인데 축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임업, 혼농 임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공여국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서 USAID가 기능을 지금 멈춘 상태이긴 한데 이 전에 발표했던 기후 스마트 농업 전략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그다음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기술을 도입하자.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뭄이나 홍수, 그다음에 이상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많이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특히나 혼농임업, 보존농업, 토양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축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축산업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사료, 분유, 그다음에 목초지 관리 개선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도계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나 정보를 받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주겠는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활동별 잠재 효과는 예를 들어 식량 생산 관리라든지 가축 생산 관리, 그다음에 기후 서비스, 공급 관리, 소비 관리 이렇게 5개 부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응 옵션이 있는데 대체로 완화보다는 농업에서는 적응에 대해서 훨씬 효과가 큰 것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개도국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측면보다는 적응을 위해서 초점을 훨씬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 다음에 개도국들도 지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의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2가지 딜레마에 지금 봉착을 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도국에서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화학 비료를 더 좀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수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농업 생산 활동에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인프라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 목표 또는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농업 생산 관련된 활동들을 포기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기후변화 완화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그냥 기후변화를 그대로 놔뒀을 때보다는 곡물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동물성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전략들보다 이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폭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식품 가격, 그다음에 이 축산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빈곤을 겪는 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농업 생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이 식품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거를 감안하고 개도국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따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 그다음에 선진국에 얼마나 많은 공여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던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와 실질적인 그 과학적인 얘기를 또 편안하게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조금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볼까 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민호 전략협력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농업 ODA의 기후 적응 사례 및 향후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이민호 전략협력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화면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제 기후변화와 농업 적응 OD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주제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무소에서는 제가 기후변화 연구자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한국 정부에서 아까 강문수 박사님께서 또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들 그리고 국제사회 노력에 대해서 또 많은 설명과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었는데 제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WFP라는 일반적으로는 식량 원조라던가 인도주의 쪽으로 알려진 국제기구가 왜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기후변화 농업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발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발표로 방향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WF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WFP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WFP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인도주의 기구로 알려져 있고요. 1963년에 설립돼서 2020년에는 이제 식량 원조 그리고 기아 존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기구입니다. 가장 핵심 사업은 이제 전 세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분쟁, 뭐 기후 재해, 그리고 전쟁 등의 상황에서 식량 지원 그리고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정부 역량 강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수행하는 개발 협력 사업들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 뭐 로마 본부에 있고 전 세계 120개국 정도에 저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그중에 80개국 정도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3개국에서 저희가 또 유엔 내에서 물류 시스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유엔 내에서 어떤 운송이라던가 항공 이동 등 또 WFP가 다른 유엔 기구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5천 대 정도의 트럭 그리고 항공기 서비스 20대 선박을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WFP는 2023년에 약 1억 5천만 명 정도의 수혜자에게 식량 지원, 개발 사업, 그리고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예. 어, 이게 원래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신경에서 영상 다 보여드리지 않고 저희 홍보대사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일단 나와봤습니다. 예. WFP는 일단 대한민국과 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한데요. 1964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 WFP에 대해서 최초로 식량 원조 지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WFP와 연이 시작되어서 현재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원국으로서 WFP의 지원을 받았고, 이때 식량 원조,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라던가 제주도에 있는 순환도로, 그리고 치수 사업 등 영산강, 낙동강,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WFP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엔 기구 중에는 가장 대한민국에 많은 지원을 한 기구가 WFP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20년간 만에 수원국에서 대한민국이 공여국으로 전환하셔서 현재는 2024년 기준으로 WFP의 식량 원조 개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류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는 가장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5위 정도로 WFP에 가장 많은 공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WFP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마치고 WFP가 어떤 클라이밋 액션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왜 WFP가 기후변화 관련된 걸 하냐? 아까 식량 원조나 물류에 전문성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맥락부터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면 식량 위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인데요. WFP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이제 FAO와 공동 발간하는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된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래프가 이제 이 283 밀리언 정도, 2억 8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 식량 위기가 2021년에 겪고 있는 인구이고요. 그 중에 약 1억 2,800만 명 정도를 WFP에서 대응을 해서 식량 원조를 제공한 그런 인구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식량 위기가 조금씩 줄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식량 위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늘었고요. WFP 지원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한 101억 5천만 명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의 그런 식량 원조를 통해서 식량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과 어떤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WFP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분쟁이고요.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와 극한 기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충격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중에 기후재해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약 12개 정도 국가에서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식량 위기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연구가 진행된 국가가 58개인 만큼 12개 국가에서라면 또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기후변화가 이제 2030년까지 온도가 2도 상승한다면 식량 위기 인구는 현재 대비 1억 8천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4도가 현재 온도에서 증가한다면 18억 명의 추가 식량 위기, 급성 식량 위기나 급성 영양 실조를 겪는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WFP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인구수는 기본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나온 것은 영양 실조 그리고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의 크기이고요. 이 색깔이 노란색에서 적색 또 적갈색으로 짙어질수록 기후 취약국 그리고 식량 취약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는 항상 같은 비슷한 지역에 비례적으로 분포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WFP는 아까 이제 기후변화 농업 기술과 어떤 기후변화 적응 농법 등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농업들에 대해서 많이 아까 강문수 박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셨는데 WFP의 기후변화 전략은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통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완화, 뭐 적응, 그리고 뭐 여러 활동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식량 원주와 인도주의적 대응을 주요 의무로 삼고 있는 기구인 만큼 그 원조에 대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이런 완화, 적응, 대응, 피해 발생 이런 활동들을 피해 발생 감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저희의 기후변화 전략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통해서 기후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가장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응 사업들 저희가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라던가 뭐 중남미 지역의 기후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공동체들이 기후의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기후 회복력 증대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기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후 위기나 극한 재해, 극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역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텍션이라고. 만약에 이런 조치들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기후 재해를 통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WFP의 본연의 업무인 식량 원조, 긴급 구호, 복구를 통해서 이 재해와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피해가 최대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지 않을수록 최종적으로 가장 밑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인도적 위기 그리고 식량 위기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WFP는 조치가 느려질수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원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통해서 전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저희는 세 개 층위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입니다. 글로벌 레벨에서 세 가지 레벨에서 추진을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 프로그램적 영역, 네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지역 공동체가 어떤 푸드 시스템에서 더 리질리언트하게 기후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WFP에서 맡고 있고요. 다음으로 정부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FP가 아까 전 세계 80개 이상 정도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WFP 모든 사업은 주재국 정부와 개발 계획과 굉장히 밀접하게 조율해서 3개년에서 5개년 전략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국가의 NAP 그리고 NDC 등 역할을 다 이 전략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 기후 프레임워크, 이제 기본적으로 GCF도 있고 어댑테이션 펀드도 있고 매년 개최되는 캅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WFP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 태평양 도서국, 또 중남미 건조회랑 등의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더 많은 기후 재원을 투입할 수 있고 또 저탄소 모델을 사업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WFP는 다른 비슷한 유엔 기구들, 뭐 유엔 환경계획이라던가 FAO는 좀 더 완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WFP 같은 경우는 완화에선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WFP가 학교 급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하나인데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학교 급식이 아직 저탄소가 아니라 이제 석탄 연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화목 연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연료 체계들을 화목 연료에서 LPG, LPG에서 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스케일업 시켜서 탄소 배출 자체를 학교 급식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WFP 기후변화 완화의 핵심 활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FP가 물류에서도 아까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UN 플릿이라는 유엔이 운영하는 자동차 차량이 한 3만 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만 대를 WFP가 운영을 하는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런 유엔 플리트의 디젤 차라던가 화석연료 기반 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WFP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적응인데요. 적응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복원,
그리고 토지보건에서 FFA라고 하는 저희가 Food for Asset이라고 하는 것이 WP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Food for Asset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뭐 수자원이라던가 관계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도로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일자리와 식량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FFA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를 식량 지급을 통해서 확보를 시키고 동시에 이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어떤 기후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기후 회복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두 가지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재위험 경감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 설명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난 위기를 세 개의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preparedness라고 준비 단계인데 재난에 대비할 지식과 역량을 쌓는 단계로 이제 위험 예측, 비상계획 수립, 그리고 대응 시스템 점검 이런 요소들이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anticipatory action, 사전 대응이라고 이렇게 구축된 지식들이나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가 그 기후재해라던가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함되는 활동이 대피 체계, 국가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자산이라던가 인프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제 피해 발생하는 그 수재민들에게 뭐 포용적 금융이라던가 뭐 농업민들에게 농업보험 체계를 지급을 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조기 대응인데요. 재난 발생 직후에 저희 WF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인명구조, 긴급지원,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지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DRR 사이클은 아니지만 WP 재건 개발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해가 발생한 곳에 다시 회복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그 이 재난의 사전 대응의 효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빨간색이 전통적인 대응, 그리고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 대응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데 일단 핵심 메시지는 전통적 대응에 비해서 파란색이 조기 경보와 사전 계획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그리고 회복 기간 자체도 장기적으로 회복 기간 자체도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개의 축에서 긴급 대응이 있는데 긴급 대응은 이제 모든 그 완화, 적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RR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기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 이전, 영양 지원 등을 통해서 WP의 본연의 업무인 식량 원조와 구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FP가 왜 통합적인 기후 변화 대응인가라는 것을 좀 사례로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헬 국가 5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헬 통합 기후 회복력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헬 국가에서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식량 위기 3대 축인 분쟁, 기후변화, 경제 위기를 모두 겪고 있는 국가가 사헬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요소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위쪽의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단계, 식량 위기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밑에 노란색 부분은 적응에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파란색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폼 전환, 국가의 기후 회복력 체계를 전환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성과가 뭐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일단 저희가 WP가 에임스라고 기후 위성을 통해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 사업들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2018년 사업 착수 당시에는 사막화된 토양이 사회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사업 착수 1년 후에 저희가 농지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1차 사업의 이제 중간선 단계인 2021년도에는 같은 지역에 식생이 대부분 복원된 사진을 기후변 그 에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자 단계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WFP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인도적 지원의 수요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업 종료 단계인 2022년에서 저희가 커버했던 마을 80%는 더 이상 인도적 지원, 즉 아까 말씀드린 식량 원조라던가 또는 영양 지원 등의 사업을 그 WFP의 추가적인 인도적 도움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요소 최소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기후 회복력 자체를 장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목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추로 사업, Food for Asset 사업을 통해서 사회 통합 기후 회복력 사업 수혜 가구의 70%는 사막화된 토양에서 농지, 그리고 관계 수로 등을 구축해서 주변 자연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75% 이상은 농업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한 자산 창출로 소득 수준도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식량 위기와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도 향상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성과, 인도적 지원 의존성 감소, 기후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고 달성되었고, 저희가 가장 식량 완보 단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중 하나인 식량 섭취 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od for Asset 활동에 참여한 마을의 80%가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감소되었고, 저희가 22만 헥타르 정도에서 이런 사막화를 다시 생태계 보건 사업을 수행했고, 그중에 55%의 초목 피복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은 탄소, 그 CO2 EQ가 480만 톤이 토양에 격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성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발표도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발제자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WFP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저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계속 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이후에 지금 이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토론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공유되죠? 공유되죠? 예.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 채팅방에 가시면 오늘 그 포럼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포럼의 토론은 그 앞에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제한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 주제를 잡고 네 분의 그 토론자께서 그러니까 토론에 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개의 토론 주제가 있고요. 그럼 우리 먼저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은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월드비전 코이카 전략형 케냐 기후변화 사업을 총괄하시는 김동주 총괄님이 케냐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진흥청의 기술협력국에 계시는 이금표 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조한나 연구위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의 송필근 한국협력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얘기하신 것을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좀 가볍게 갔습니다. 기술 중심의
기후 적응 방식들이 요즘은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발제자 분께서는 어떤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지 보시면 뭐 스마트 농법, 우리들도 스마트 농법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 ODA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한 신품종. 신기술, 농업에 이런 것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제 ODA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ODA 파트너 국가에 적용할 때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뭐 지식을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토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분별로 한 4, 5분 뭐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준 순서대로 우리 김동수 총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전략형 케냐 차보 생태 지역 보건 기반 통합적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월드비전의 김동주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을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KCD라는 명칭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케냐 정부에서 지정한 그 차보 생태 지역의 두 개 지역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과 또 지역 주민의 기후 변화 대응력 제고를 목표로 해서 수자원 시설을 지원 바탕으로 하는 어떤 주민 주도의 경관 보건 활동,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기후 스마트 농업이나 또 혼농이법, 또 저축그룹 활동을 통해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한다는 것, 또 주정부나 또 주민 주도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나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통합적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WFP에서 이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이제 지역사회, 또 국가 정부, 또 글로벌 세 개 층위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국가나 글로벌 단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좀 가까이 접점을 가지고 있기에 프로젝트 단에서 또 지역사회 어떤 층위에서 또 토론 주제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접근법에는 그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하는 또 완화와 또 그 피해의 어떤 결과를 최소화하는 적응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좀 기술 중심의 기후 적응 방식이 또 지원이 될 때 먼저 기후 변화나 또 환경 보존 이슈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후 변화 완화 측면에서 활동도 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기술 적용에 앞서서 실제 주민들이 삶의 어떤 전반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기후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먼저 가지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와의 또 논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생태계의 어떤 기후변화 취약성에 심각해지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WFP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리스크 예방안을 만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좀 기술 중심의 기후 적응 방식의 필요 배경이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방식들의 접근법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저희 사업에서는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이나 또 혼농이법의 어떤 기술 지원의 이전에 또 지역사회 내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들을 좀 돌아보고 또 해당 지역의 현재 주요 생계 활동에서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 또 현지 대응 방안, 또 기술 적용 과정에서 좀 예상되는 이슈들을 좀 확인하고 뭐 지역사회 단에서 주어진 자원과 또 예부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논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다른 섹터와의 좀 연계 강화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 적응 어떤 활동들이 이제 자연자원 관리나 뭐 수자원 지원과의 어떤 활동을 연계하는 것을 좀 강화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케냐 같은 경우에 전 국토의 85%가 또 건조 반건조 지역에 속하고 있고 뭐 이는 전체 한 47개 주에서 절반이 속하고 있고요. 이는 또 전체 인구 약 30%가 해당 기후 지역에 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강문수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주신 것처럼 케냐 또한 이제 강우량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가뭄의 어떤 장기화로 인해서
수자원 부족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제사회의 어떤 주요 논의 내용에서 수자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케냐와 같은 콘텍스트에서 또 기후 변화의 어떤 지약성이 더 열악한 국가에서는 이런 수자원 시설이 다른 사업들, 특히 어, 다른 사업들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네이블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복원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 장기화된 어떤 가문 대응을 위해서는 좀 전략적 위치에 수자원 시설 설치하고 또 수자원 시설 지원과 함께 뭐 집수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좀 수립하고 강화를 하면서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강화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좀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적응 네, 기술 중심 어떤 기후 적응 방식이 도입이 됐을 때 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좀 지속 가능한 뭐 자연 자원의 관리나 경관 보건 또 소득 증가의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금표 팀장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1번 토론 주제를 봤을 때, 먼저 이제 기술 중심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 주셨더라고요. 기술 중심 접근 방식은 이제 자체적으로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냥 농업이나 기후변화에 국한된 이제 사안이 아니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있는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은 모든 것을 이제 못처럼 대하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그 유명한 이제 망치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보유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K 무슨 농업 기술이라든지 어떤 K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유혹에서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이제 그 기술 중심에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현장하고 그 분야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그 용어에서 그 스마트 농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 주셨는데, 이게 용어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농업은 농업과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사용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은 다른 용어입니다. 먼저 이제 이 용어 혼란을 좀 정리한 후에 제가 좀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정의하는 바로 보면은 이제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접목해서 농축산물과 식품 생산은 물론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전 과정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스마트 팜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나 뭐 정보통신 기술, 기기 제어, 여기다 이제 빅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복합 환경 제어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시설 농업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 이제 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있다면 이제 스마트 팜은 이제 시설 농업 기술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반면에 아까 그 강문수 발제자님께서 어,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클라이밋 스마트 에그리컬처라고 이제 CSA라고 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이 있죠. 이거는 이제 FAO에서 2010년경에 만들어낸 이제 용어입니다. 그 FAO는 이제 CSA를 기후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시스템을 변화 재구성하는 접근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SA가 이제 단일 기술이나 모델이 아니라 이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다층적인 접근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질문에 그 스마트 농법이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그 스마트 농업, 이제 그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이제 드리면은, 어, 시설 농업 기술을 이제 개도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장과 맥락을 잘 이해해야죠. 몇 년 전에 이제 우간다를 좀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또 ODA 관련된 이제 기관 담당자들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누군가 그 스마트팜 기술을 그 우간다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간다에서 농업 ODA를 단연간 이제 하고 계셨던 박사님이 그 우간다에서는 이제 전기가 뭐 하루에 뭐 5번 이상도 끊기는데 어떻게 그 전기로 돌아가는 그 스마트 농업을 우간다에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업 ODA 사업이 농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전기가 되겠죠. 근데 전기, 도로, 통신, 뭐 토지, 토지제도, 금융제도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후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2018년에 이제 세계은행이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한 1,500명의 개도국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1,500명이면은 그 굉장히 이제 조사 단위가 크죠. 그랬을 때 나온 결론이 그 이제 33개 개도국에 있는 경작 시스템이 약 300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스마트 농업의 단위 기술은 한 1,7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CSA 기술이 이제 기후나 농업 생태계, 경작 관행,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따라서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일련의 관행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 보고 이제 사안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유명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현장 이해에 바탕을 둔 이제 특정 사안 중심의 사업 기획 및 이제 추진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마트 농법, 저도 사실 스마트 팜이라고 이해를 하고, 시설 중심의 그런 제안서들을 좀 봐서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용어를 명확하게 안 썼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용어 정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조한나 연구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조한나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랑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어,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 저희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는 환경부와 같이 저희 한국의 국가위기 적응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사업 안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물 관리, 국토, 건강, 모든 분야가 다 뭐 산림, 생태계 다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적응 대책을 총괄해서 저희 국가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가 적응 대책을 3.5, 그 3차 강화 대책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산업계 적응 지원을 하면서 개도국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그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필리핀
ODA 사업, 코이카 사업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코이카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6개 도시에 기후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지금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까지 3년 차에 걸쳐서 기후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의 사례들을 이제 많이 전파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그 6개 도시에서 대부분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농업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수행하면서 느꼈던 바는 우선 첫 번째는 전반적인 적응력이 향상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 여기 그 필리핀은 아시겠지만 태풍이 많고 바로 이제 그 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에 대한 피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태풍이 한 번 오면 야자수가 다 떨어진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그 야자수가 대부분의 그 메인 주된 생산품이었는데 그게 다 떨어진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저희 한국이랑 또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다 그냥 침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앞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연장선상이 있는데, 이게 뭐 물 관리랑 가뭄이랑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희 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다 토양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업 기술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 농업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보면서 체험하면서, 아, 이거는 농업 이 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겠구나. 어차피 홍수 오거나 뭐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고.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적응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서 조기 경보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또 말씀하신 부분에 다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현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6개 필리핀 도시에서는 딱 원하는 바가 스마트팜과 신품종 개발을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저것, 저희 한국이 굉장히 농업 많이 그 기술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팜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다 모니터링 되고 막 이렇게 저희는 되게 삐까뻔쩍하잖아요. 그리고 신품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이 많아가지고 아예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크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크고 저는 그걸 눈으로 계속 보다가 이 친구들이 원해서 딱 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스마트팜을 딱 보여주는 거야. 아, 지금 이렇게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 했어. 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시골에 농사 짓는데 수로 조금 돼 있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온실 하우스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것만 지어놨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관계수로도 없지. 그리고 앞서 전기도 안 들어오지. 그냥 딱 그것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 저희 사업이 앞서 또 말씀 나왔지만 USAID랑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또 트럼프 되면서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인데 USAID는 그냥 철수해서 다 떠나버렸고 저희만 남아가지고 이거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제 빠진 거죠. 여하튼 그걸 보면서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신품종 보급이 이 기술이 진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뭐 개도국마다 틀리고 앞서 되게 국제기구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리핀을 딱 보면서 그것도 최근이었으니까 올 1월 달에 갔었거든요. 올해 딱 가서 보면서 아니 이 지금 스마트팜이라든지 신품종 보급이 걔네들은 또 파프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나라의 품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역량이나 기술을 키워야 되는데 우선 그런 기반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리감을 조금 많이 저는 올 초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유의사항이나 성공 요소가 굳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패키지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딱 하나, 농업으로 해야 돼. 뭐, 앞서도 패키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딱,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이 뭐, 태풍이 많은 지역인지, 홍수가 많은 지역인지,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그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모두 다 이제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셔서 재밌고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의 우리 송필근 팀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GGI에서 한국협력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송필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GGGI는 2012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50개국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GGGI에서 한국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사업 직접적인 이행에서는 이제 제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사업팀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기술 중심의 기후 적응 방식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좀 기술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뭔가 반짝이는 기계가 아니라 농부가 이미 가진 지혜를 확장해주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현황 분석입니다. 앞서 이금배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지 현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펴서 토양, 강수, 문화, 시장까지 세밀히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 상황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현지 상황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상황이 현지의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혼농 임업 방식처럼 기존 작물이 재배 중인 그런 밭 주위에 망고나무를 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 그렇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이는 방식이 조금 유지보수 비용을 좀 줄이기도 하고 이 관련 종사자들의 스스로의 발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소가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데요. 기술 혹은 장비 활용은 그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고 하면 장기적인 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단발성 워크숍보다는 기술 활용의 지속성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좀 길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그들에게도 별도의 트랙을 제공해서 기술 격차가 젠더 격차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참여와 주인 의식입니다. 정부 부처, 지방관청, 농민조합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모여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책의 일관성도 높아지고 농민조합들도 그 사업이 자기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은 사업 종료 후에 그 사업의 지속성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ODA 사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접근입니다. 수확량이 2배가 되어도 팔 곳이 없다고 하면 농가의 소득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 금융까지 가치사슬의 전 단계를 분석을 해서 병목 구간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런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현장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앞서 제가 언급한 네 가지가 고려되면 이런 증폭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이게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기술 중심을 얘기하면서 기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 ODA 분야에서 사업 심사나 평가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우리 김동주 그 총괄님과 다르게 그쪽 방향이니까 항상 이런 식의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패키지화 해야 하고, 연계해야 하고, 현지 상황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기존에 ODA 하신 분들은 잘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면 향후 미래, 지금도 또는 미래는 좀 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좀 더 한마디 더 계속 하셨던 걸 반복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현지 지식에 대한 존중이, 그러니까 좀 기반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토론 주제 2와 좀 일명상통해요. 사실은 우리 강문수 연구위원님께서도 이제 제안을 해줬지만 그거는 이제 단지 그 아, 기후 적응 사업, 그 세 번째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기후 적응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우려사항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적응 사업이라고, 기후 사업들은 보통 긍정적인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은 앞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행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경험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없으면 뭐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 토론은 항상 모든 분이 한 마디씩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의견을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이금표 팀장님부터 시작할까요? 혹시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싶으시면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사실 두 번째 거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1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답안은 이제 준비를 못했어요. 일본에 그 말씀드렸던 그 현장 이해 바탕을 두고 사안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좀 답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조금 뭐 발언 시간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은 그냥 제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저희 쪽의 것들을 잠깐 뭐 배경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저는 이제 그 카팟이라고 해서 그 코리아 아프리카 푸드 앤 에그리컬처럴 코어퍼레이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다자 협력 그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37개 회원국이 지금 가입이 돼 있고 한 34개국 정도에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15년이 됐습니다. 2010년에 이제 발족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기후변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기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농촌 발전, 소득 증대, 식량 안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설정을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더 기후변화 이슈가 그 15년 사이에 이제 중요해졌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강문수 박사님께서인가 그 발표 자료 중에 아프리카에서 기후정상 회의 2023년도에 있었다고 하는 기후정상 회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거기에 그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무슨 정부 대표단으로 해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총회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만 가지고 정상들이 모인다? 이거 그럼 엄청 중요하겠네? 라는 이제 그 동향을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 하는 연구 과제를 다 이제 그 기후변화에 그 대응되는 걸로 이제 전부 다 이게 바꾸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토론 뭐 얘기 나온 것들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되새기는 이제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후변화 이걸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다 이슈니까 뭘 해도 다 앞에 기후변화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연 그 기후변화 라는 그게 진정한 거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저도 이제 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의 문제의식, 이제 토론 주제를 다양한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발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참가 신청하신 분들 퀘스천을 좀 중심으로 좀 봤던 거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후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ODA 사업이 사실 기후 적응 같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특히 농업에서 기후 적응을 집어넣으면서 늘어가는 게 수자원 관리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우물 하나 파주고 이게 농업 분야의 기후 적응 사업이다 하면서 적응 쪽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게 맞나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의 접근법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후 적응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또는 기후 적응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많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두 번째로는 조한나 연구위원님. 아니, 뭐, 저도, 제가 느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토론 주제 이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냥,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이라기보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적응이라는 의미가 위기 적응이 위험한 요소는 감소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를 보는 것도 적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저 지도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뭐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농업 ODA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뭐, 항상 그렇지만,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정책이 같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예를 들어, 농업 쪽에 재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재해보험이 막 너무 잘 돼 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저희 한국의 이 현장에 계신 분 물어봤더니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고 또 그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개도국이 그걸 다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기술과 정책을 패키지로 잘 전달될 수 있을지가 조금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혹시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에 계신 분이 많아서 나중에 저희 토론 끝나고 기회 되시면, 이거는 정말 농업 분야의 성공 사례다. 혹시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저도 좀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현타가 살짝 왔어요. 솔직히 저희 이 과제를 하면서 이거 그냥 한국 기술을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이걸 진짜 이 친구들한테 이 지역에 전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나마 저의 과업 범위는 딱
사례 공유까지가 저희 사업 범위여가지고,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고 말았는데, 좋은 사례, 진짜 이게, 되더라, 작동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조금 소개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일을 아마 송필근 협력 팀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적응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좀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뭔가 기술 부적합입니다. 예를 들면은 5만 달러짜리 그런 정밀 센서를 가진 그 설비 시설이 정전이 잦은 시골 마을에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곧 깡통 신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앞서 논의되었던 그런 주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업지의 그런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싶은,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기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본격적인 기술 도입 이전에 그런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이제 확산 가능성하고 그런 지속성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범 사업 종료 후에 결과 평가를 통해서 그런 사업의 취약성을 보완을 하고 모범 사례로 구축을 해서 이제 사업의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대규모 농가들이 뭔가 대규모 농가만 기기를, 이제 농기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취약계층은 뭔가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농민조합 등에게 이제 농기구를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를 하게 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취약계층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파이낸싱, 그러니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마지막에 뭔가 문제점이나 우려사항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들은 외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의 가뭄이 갑자기 3년 만에 찾아왔을 때는 그런 가뭄을 예측했던 그런 모델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ODA고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정치 상황에 따라서 사실 예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격이 혹시 발생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응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필리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이 난 사업이 있는데요. GGI에서 BKCF라고 하는 한 해양 동남아 이제 그 협력 펀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카카오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사업이 저금과 비슷한데요. 앞에서 정의를 내려주셨던 CSA, 정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전까지는 필리핀 정부가 카카오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카카오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카카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산출물로는 그런 필요한 성분들을 제때 공급을 함으로써, 하지만 그런 것들이 화학 비료가 아닌 그 주위에 있는 이제 그런 두리안의 그 껍질들을 활용을 해서 재배를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생산량이 현재 5배에서 10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좀 이제 우려 사항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케냐에 계신 김동주 총괄님. 네. 네, 먼저 그 앞서 이제 K로 시작되는 그 워딩에 대한 염려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K시드 사업이라는 명칭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의 어떤 특화된 기술을 네, 적용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후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법, 완화와 적응의 측면을 좀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명은 이제 사업의 어떤 브랜딩이나 홍보를 좀 목적으로 해서 좀 손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그 영문명을 좀 약어로 만든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농업 ODA의 도전 과제인데, 저도 그럼 과연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농업 ODA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정의로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서 뭐 단순한 그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뭐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좀 생계를 도모하는 농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이런 의미에서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응 사업의 활동을 할 때 완화 사업의 활동도 같이 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이제 WFP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기후 회복력 증대를 통한 그 기후 리스크의 역량을 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좀 중요한 부분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희 그 월드비전 지금 현재 케이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업 대상 지역이 목축업 기반으로 생계 활동을 하는 이제 마사이족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사이 공동체들이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이제 집단의 어떤 목장 형태로 토지를 공동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의 수가 좀 증가하고 또 그 토지 이용이 좀 다변화되면서 이제 분쟁 이슈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들이나 논의가 진행이 오다가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또 초반에 진행했던 기존의 어떤 공동 토지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일부 뭐 지역들이 이제 사유화된 이제 토지로 포함되면서 이제 일부 구성원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우선으로 하는 태도나 행동들을 좀 보이면서 또 이슈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뭐 저희가 프로젝트 단에서는 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또 기존에 합의된 내용들 혹은 또 주정부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슈를 또 해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완화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법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좀 공동체 중심의 좀 대응 방안들을 대한 이해가 좀 논의가 있었다면, 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했다면,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뭔가 공동체의 이익이나 좀 합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것을 이제 우려사항보다는 좀 교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사업, 이게 두 개 카운티, 두 개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어떤 기후 적응 기술이나 활동이라고 해도 이 지역사회 어떤 구성원들의 그 다이나믹이나 또 뭐 결속력이나 뭐 주민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서 그 어떤 적용 방식이나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예, 뭐 저희 사업에서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데모 농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스마트 농법의 성공 사례를 적용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농민 그룹들이 직접 견학하고 학습을 한 이후에 어떤 그 그러니까 농민 그룹의 어떤 공동 농장이나 개인의 농장에 이를 적용하고 이제 확산시키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사업 대상 지역에서 이 어떤 진행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제 카지라도라고 하는 주에서는 이제 공동 농장에 속한 농부들이 기후스마트 농법의 어떤 기술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이제 그룹 기반, 그 어떤 공동 농장을 소유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그 그룹의 멤버들만 이렇게 하는 좀 그룹 기반의 접근법을 한다고 하면은, 반면에 다른 지역 이제 나록이라는 곳에서는 좀 그룹을 넘어서
뭐 해당 농업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좀 그룹을 넘어서 좀 더 확산된 뭐 이렇게 마을 기반의 접근법들이 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또 이금표 또 사무국장님과 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과 이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 이런 어떤 기술의 적용 방식이나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후 오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잘못된 적응. 근데 우리가 이런 기후 오적응들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왜 잘못됐고 다음에 이걸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성공 사례의 확산에 모범 사례의 확산 이런 거와 함께 이런 기후 오적응들도 좀 확인이 되면 리스트하고 이걸 또 공유하고 또 다음에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런 예시들을 좀 주시고 또 성공 사례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나온 게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났어요. 통합적 접근. 우리 첫 번째 강문수 연구위원님이 이제 토론 주제로 주신 거를 조금 더 다른 분들의 의견과 또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패키지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섹터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ODA나 기후 대응, 특히 기후 적응은 사실 너무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WFP에서도 얘기하듯이 지금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다 달성하면 좋겠는데 또는 어떤 식으로든 최대화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트레이드 어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좀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에서는 약간의 줄어드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내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요거를 지금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트레이드 어프가 포커스인데 뭐 시너지, 연계 이런 걸 또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한나 연구위원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뭐 패키지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다른 분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좀, 어,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의 답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타겟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에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뭔가 정말 기아에 죽어가고 있는 식량이 정말 없어서 정말 기아 때문에 너무 힘든 그곳에서 이거 뭐 기후변화 그 완화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농업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응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는 기후 그 적응 관련돼서 그렇게 관심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개도국도 조금 그렇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지금도 현재 전반적으로 느끼는 국가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식량 안보랑 또 물 안보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 관세 때도 소고기랑 그 쌀 방어했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유사하게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거 뭘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이 되는 개도국이거나 수준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열악해. 이렇게 열악한 곳에 뭘 먼저 하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우선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뭐 저의 작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은 뭐 글쎄요, 지역의 수요와 프라이어리티에 근거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어쩌면 답정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례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김동주 총괄님. 송필. 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저같이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 개인의 의견이지, 뭐 저희 기관의 입장이 아닌 건 또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또 하지만 그 대부분의 개발 협력 사업들이 뭐 제한된 자원이나 또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질문에 또 동의가 됩니다. 어, 이제 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기후변화 접근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기후변화 완화와 또 이 적응의 관계를 단순히 조금 뭐 선후 인과관계라고 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순환적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의 어떤 경관 복원이나 뭐 탄소 배출의 감축 이런 활동들이 잘 진행되면은 이제 뭐 어떤 대상 지역의 어떤 자연 자원에서 어떤 수원의 함량이 높아지고 뭐 토질이 개선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뭐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뭐 다목적의 어떤 수자원들이 증가되고 뭐 당연히 뭐 농목축업에 대한 생산도 증가이 되고 뭐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생산이나 판매가 또 늘어나면은 또 이런 안정된 이제 생계가 또 이제 자연 자원이나 경관을 파괴하는 그런 가능성을 또 감소시키고 뭔가 기후변화 회복력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들을 촉진하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네, 앞서 말씀 또 의견과 또 유사한데요. 뭐 지역의 위기 상황이나 또 취약성, 뭐 대응 능력, 뭐 그러니까 그 현장의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완화에 적은 가운데 뭐 우선순위나 그 비중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이 좀 어떨까 합니다. WFP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긴급상,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 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어떤 인도적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 이머전시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적응 중심의 활동들을 우선하거나 그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만성적 재난이나 뭐 좀 장기화된 어떤 기후변화 이슈들을 겪고 있는 또는 또 뭐 재난위원회 경감들을 좀 실행할 수 있는 뭐 어떤 개발 컨텍스트, 뭐 디벨로먼트 컨텍스트에서는 또 완화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면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저기 송필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우리 협력팀장님. 네,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질문이 가장 저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후변화가 이제 그런 영향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통합적 접근 방식이 여러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토지, 물, 에너지 이런 주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상충 관계를 최소화하고 이게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 초기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고려를 해서 타협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타협으로 목표하는 설정된 아니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충격이나 많은 상황들에 의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뭔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생계 보장이 가장 이제 우선 생계 보장, 그런 것, 기본적인 생계 보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취약계층이 이제 취약계층을 확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식량 안보가 이제 그들의 식량 안보를 우선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는 다른 고려 요소로는 그런 장기 지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예를 들면 화학 비료로 단기간에 수익을 혹은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런 유기 비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수확량이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수확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 증대가 기대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투명성,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인데 투명성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계자들과 이게 정말 이게 되게 클리어하게 사업의 예상 가능 시나리오나 그리고 예상 기대 효과 등을 같이 이제 모든 걸 다 오픈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신뢰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찾는 것인데요. 뭐 가장 어렵겠지만 충돌처럼 보여서 뭔가 충돌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합을 하면 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카오 나무 밑에 아래 그 아래 콩을 심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 격리나 뭐 토양 개선, 소득 다각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금표 사무국장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면은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마 FAO 총재나 뭐 저기 그 IPCC 위원장 정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어려운 이제 질문입니다. 그 이걸 볼 때 이제 세계은행하고 이제 FAO가 이 기후변화 의 그 농업 분야, 이거를 이제 좀 이슈를 주도해 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AO가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 클라이밋 스마트 애그리컬처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트리플 윈이라는 용어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썼는데, 즉, 이제 첫 번째 생산성 증가, 두 번째 회복력 향상, 세 번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이론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이제 그 의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몇몇 사례가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시간상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AWD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이라는 기술인데 논에 이제 물을 가두었다가 이제 말리는 거를 이제 반복하는 이제 기술이고 우리 말로는 간단 관계라고 이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더니 이제 물 사용량이 절감되고 당연히 절감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그 벼 키울 때는 그냥 논에 항상 물을 가둬두지만 어느 일정 시점에 이제 물을 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메탄가스가 이제 발생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메탄가스 배출이 상당히 감소됐다. 그다음에 수확량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뭐 이제 논문이라든지 뭐 국제기관 보고서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라서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이제 하는 거죠. 스케일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자, 농민이 이제 물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작업은 되게 정교하고 번거로운 작업이겠죠. 왜냐하면은 물을 너무 많이 빼가면은 이제 그냥 가뭄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시에 또 최소화시켜서 정도를 맞춰서 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작업인 거죠. 자, 그러면 농민한테 이거를 유도한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농진청에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께서 발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농민이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렇다고 또 해서 뭐 거기 가가지고 메탄가스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확인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농사 일지를 제출해라. 제출하면 뭐 돈 얼마 더 줄게. 그다음에 아니면 뭐 GPS 정보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올려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을 개도국에서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례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 이게 연구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사례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농민들한테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사회나 무슨 이렇게 정책적인 것들도 아까 그 토론자 한 분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게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그 트레이드 오프 이제 이게 그 식량 안보 대 기후변화 완화 또는 이제 완화 대 적응이라는 데는 상충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기 문제에는 이제 선택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선택한다는 방식보다는 이제 절충이라는 단어로 해서 좀 바라보고 싶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FAO도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론적으로는 생산성 증가, 회복력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세 가지 목표를 추구를 하지만 모든 CSA 관행이 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 간의 이제 상충 관계를 줄이고 시너지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좋죠. 국제기구들이 이제 이런 말을 참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안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취약 정도 국가를 뭐 기후 취약 정도로 구분하는 거죠. 이미 아마 근데 지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심한 국가에 대해서는 단기 식량 공급이나 생계 보장 쪽에 좀 가중치를 더 주고 상황이 조금 나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 저감 같은 이제 장기 완화 목표에 좀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이게 정도를 조정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막 이렇게 어떤 대립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하고 관련해서 이미 또 이제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은행이 2018년에 냈던 보고서에서 클라이밋 스마트니스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CSA 기술이 아까 트리플 윈에 해당되는 이제 생산성, 적응성, 완화 세 가지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사이에 이제 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수십 가지 또 더 많은 이제 그런 기술들, 예를 들어서 뭐,
질소 고정 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틸러링 그러니까 그걸 좀 적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또 AWD라든지 이런 그 단위 기술들에 대해서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게 기후변화 적응 ODA의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런 이제 선행 연구들하고 시도들을 찾아서 사례들을 찾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이 아니라 절충입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이 농업하고 물하고 에너지, 그리고 이것을 같이 넥서스 어프로치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됐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드 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과제지만 계속 우리가 도전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여튼간 이 토론 주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우리 강문수 연구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어려운 주제. 첫 번째로 늘려다가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넘겼습니다.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그,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많이 배웠고, 제가 조금, 어,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사업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USAID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를 들어서 펌핑 하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이모작을 통해서 뭐 채소 재배를 해서 판매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좀 그러니까 기후 완화 또는 기후 변화 적응 관련돼서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그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농업 생산량이나 아니면 생산성이 떨어질 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보전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개최된 그 콥 27 때도 이집트를 포함한 개도국들이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요구한 거는 결국에는 기후변화 관련돼서 원인을 초래한 국가들이 이제 그쪽 국가들이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금이 잘 조성이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방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개도국의 국가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인덱스 보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결국에는 개도국 주민들은 식량 안보, 그러니까 기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후 완화 또는 기후 적응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도 결국에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게 근데 ODA라는 범주를 좀 넘어가는 거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제가 뭐 이 토론 주제를 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들을 포함해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호 전략협력관님께서도 요 토론 주제도 가능하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 두 번째 토론 주제에서 추가하실 예,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기어드린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일단 트레이드오프 관련해서 뭐 조금 더 짧게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P나 이렇게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에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단계별로 완화냐, 적응이냐, 또는 재해위험 경감, 긴급 대응, 이거는 국가의 수요에 따라서 차례대로 어떻게 명확하게 정책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헬, 아까 말씀드린 통합기후회복력 프로그램에서도 강문수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적응 단계에 있는 커뮤니티들에게는 기후보험 등을 제공하고 또 그보다 이전 단계, 좀 더 낮은 식량 위기를, 좀 더 높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커뮤니티에는 이제 긴급 식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미국 USAID도 재정이 많이 끊겼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발표될 수 있는 건 그만큼 모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한 재원으로 이 모든 통합력 기후 사업들을 뭐 5개 국가 대상으로 10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저희도 시그니처로 내걸 만큼 이제 우수 사업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사업은 또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WP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BAM이라는 게 있는데 그 취약성 분석 및 매핑이라는 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BAM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그 국가의 식량 위기 지수라던가 현재 농업 상태 등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십니다. 뭐 코이카 사업의 기획조사나 예비조사나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그 WP 내부 사업 선정 그리고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금표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 탄소 중립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이 보고서를 관련된 거 하나 쓰다가 보니까 7개 정도 개입 AWD 그리고 MSD 중간 물대기 뭐 바이오차 그렇게 3개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고 어떤 거는 보조금을 주고 또 어떤 건 보조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던데 아마 그것도 그런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은 메탄 배출 감축을 넣을 거라는 그런 모니터링, 기획 조사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취약성,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딘가를 통계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질문을 3개 했기 때문에 한 10여 분은 우리 저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게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약간 더 탄소 중립, 즉 감축 관련해서 조금 더 토론을 했고 오늘은 어, 적응 관련해 주로 토론을 했고요. 근데 물론 감축과 적응이 계속 이렇게 앞에서도 감축 얘기하면 적응 얘기가 나왔고 이번 2번째에서도 감축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합니다. 9월에도 또 하고요. 그때는 이제 농업 ODA 전략, 코이카나 좀 전략적인 국가 기관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ODA의 기회와 도전 과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학계나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기 아마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예. 여기 채팅창에 보시면 세대를 잇는 질문이라고 해서 코이카하고 같이 공적인 사적 모임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잇는 질문. 되게 멋있는 타이틀로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녹색 오디의 포럼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